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의 송상은입니다. 얼마 전에 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종된 지 30년 만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가족을 찾게 된 사연인데요. 실종 당시 17살이었던 아들은 엄마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지적장애 아동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30여 년 동안 아들을 찾을 수 없었던 엄마는 결국 포기하게 되고 경찰에 사망 신고를 하러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경찰에서 혹시 모르니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는 의견을 제기했고요. 그 결과 전북의 한 시설에 있는 한 남성의 유전자와 일치해서 엄마와 아들로 최종 확인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저희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에서는 그동안 이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실종자 가족들과 또 실종자 사이에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 순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18년 전 실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년) 전 딸 혜이가 실종된 후 매일 딸을 찾아다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딸 혜이를 찾는 현수막을 거는 아버지. 행여나 현수막이 찢어져 사람들이 보지 못하진 않을까 전국을 돌며 현수막을 바꾸고 또 바꿉니다. 한 300개를 보려면 거의 한 달은 걸려요. 오늘은 어디 가서 좀 보고 오고 내일은 어디 가서 좀 보고 오고 그러면 한 달이 걸려요. 한 달이 걸리다 보면 또 다시 처음에 갔던 데를 또 가야 돼. 그럼 또 현수막 또 갈아줘야 돼. 자식이니까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야. 자식이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죽더라도 찾고 죽어야지. 그냥 죽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홀로 외롭게 딸을 찾는 아버지를 묵묵히 도와온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밥도 제대로 한 끼 못 먹고 아이를 찾겠다고 전단지를 만들고 프랜카드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붙이고 다니고 있고, 또 현재는 뇌졸중으로 한번 이분이 쓰러졌었어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또 수술을 했고, 그래도 아이를 찾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버티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애잔합니다. 그런데 혜이 양 실종, 의문이 있답니다. 근데 주변에 당시에 그 중장비 학원이 있었습니다. 포크레인 이렇게. 근데 전국에서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라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또는 그 평택 인근에 거기가 또 그 윤락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 그래서 혹시 또 그 인신매매단에 이렇게 납치되지 않았을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혜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1999년 2월에 실종된 송혜이 양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으로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오늘은 18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한 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송혜이 양의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김진 소장님. 경찰청 장기실종 추적 전담 팀장 출신이신 이건수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저희가 영상 통해서 현수막을 달고 다니시는 아버님의 모습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사실 송혜이 양을 현수막 통해서 되게 자주 봤어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처럼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고요. 아버님이 혜이 양을 찾으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네. 또 그렇다 보니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아마 전국에 현수막이 가장 많이 붙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잘 보이는 곳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게 되기까지 아버님이 굉장히 노력을 네. 많이 하셨고 네네. 또 이제 한 가지는 혜이 양이 실종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고 또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네.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리에 송혜이 양의 아버지이신 송기룡님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안녕하세요.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18년 동안 따님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어려움이 정말 많으셨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 처음엔 나도 감당을 못했어요. 애 찾는다는 게 처음에는 겁부터 났죠. 근데 나도 그것도 잠시라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18년의 세월이 흐른 줄을 몰랐어요. 네. 처음에는 한 3년 동안은 애 엄마하고 같이 이제 전국을 안 댕긴 데가 없어요. 차차 곳곳이 두지질 못했지만 섬지방은 내가 두지질 못했어도 육지는 아마 많이 갔었을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이. 그래도 뾰족하게 적용이 없고 애 엄마는 하나 초라하게 돼버린 거고 이건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았지. 너무나 진짜 막말로 말해서 이제 뼈만 남았다고 그러지 살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러던 중에 먼저 세상을 뜨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되신 일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화물차에다가 이제 현수막하고 전단지 싣고 딴 거는 싣고 하고 이제 반화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서 저녁에 하루 저기서 자고 한 3년을 같이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맨정신으로는 댕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소주 서로 한 병을 따면은 그냥 라면 끓여서 같이 따라 먹고 해가지고 한 병 먹고 또 전단지 돌리고 현수막 걸리고 그때만 해도 누가 뭐라는 눈에 뵈는 게 없었더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을 그렇게 댕겼어요. 댕기다 보니까 애 엄마 거기 이제 심장병까지 앓은 거예요. 거기에 심장병을 앓아가지고 갑자기 피를 토하더라고. 그 병원에 가니까 심장병이 무슨 얘기라고 그러길래 네. 또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됐었어요. 애 엄마하고 나하고. 네. 술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큰 딸내미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죽으면 낙연을 어떡하냐 하는 바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살던 터는 이미 다 처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그때만 해도 눈물의 세월을 많이 보냈죠. 그런 근데 시간 보내시다가 어머니께서 누군가가 아는 분이 산속에 이제 인삼 키우던 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주더라고요. 네. 우선 거기서 살으라고. 예. 그때서부터 애 엄마가 우울증이 왔던 거예요. 우울증이 오니까 밤이건 낮이건 밥하는 거 외에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혼이 나간 사람이 됐다 되어버렸던 거지. 네. 그문 앞에 설고 밤이나 낮아 있다 보니까 잠시 동안 내가 집 비운 사이에 집 앞에 문을 들고 방 하나니까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전단지가 널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전단지에 애 엄마가 쓰러져 있더라고. 네. 그 보니까 소주병에다가 농약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올려 보내고 결국은 그리고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
낚시도 잘 의욕이 없는 거지. 몇 번, 두 번, 두세 번 죽으려는 것도 죽지도 못하고. 아버님 그런 게 다 하늘의 뜻이고 남은 그 큰 딸을 또 아버님께서 잘 키우시라는 그래서 네, 의미였을 거예요. 큰 딸내미도 그때 네. 걔도 울면서 이제 응? 자기 같이 죽는다고 울면서 네. 지 엄마 죽고 나서 묘까지 만들어 놓고 아빠가 좀 같이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죽을 수가 없더라고. 너무나 힘겹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또 따님도 생각하고 남은 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힘겹게 또 버텨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혜희 양의 실종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다고요. 네네. 이제 수사가 초동에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아버님이 사실 몸을 잘 추스리지 않고 찾기 활동을 하시느라고 사실 현수막을 걸러 다니시다가 떨어져서 지금 또 디스크를 앓고 계시기도 하고 네. 또 정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충격이 있다 보니까 뇌경색도 앓고 계시고 해서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지금 꼭 혜희를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네. 더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송혜희 양의 그 실종 그리고 관련된 가족들의 그 이야기는 정말로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시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더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림으로써 송혜희 양 빨리 이제 가족의 이 아버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데요. 자, 우선 18년 전 혜희 양이 사라지던 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실종 당시 상황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999년 2월) 혜희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반편성이 있어 학교에 등교했던 날.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로 우등생이었던 혜희는 진학을 앞두고 기대도 많았습니다. 학교 일정을 마치고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가졌던 혜희. 그 시간이 혜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 친구들 역시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내에서 10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던 혜희. 혜희 집은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종점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된 혜희. 그런데 당시 한 남성이 종점에서 혜희와 함께 내렸다는 걸 기억하는 버스 운전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의문을 가진 채 실종된 혜희. 혜희를 따라 내린 남성의 실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혜희에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송혜희 양의 실종 당시 상황 살펴봤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불과 1km의 거리였습니다. 그 사이에 혜희 양이 실종된 건데요. 네, 아버님께서는 평소에도 이 길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오셨다고요. 예. 네. 걔가 보도 10시면 집에 들어나는데 걔가 안 들어와서 지 언니를 깨워서 물어보니까 전부 친구들한테 알아보는 결과 서정에서 마지막 버스를 타고 가는 걸 봤다고 태워다 줬다고 얘기를 하길래 나는 그 길로다가 그 도울리란 집에서 걔가 버스 타는 서정리에서 밤새도록 왔다 갔다 신고하고 다음날 아침에 신고를 한 거지. 5시에. 버스 정류장서부터 집까지의 길만 봐도 거기가 좀 어둡고 좀 그런 곳이었나요? 지금은 길이 좋아가지고 대도시가 됐는데 예. 그때는 비포장 들었어요. 시골 들어가는데. 근데 그 마을이 네. 들어가면은
나가질 못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 동네예요. 근데 버스가 막차는 도로에서 내려주면 도로에서 시골길까지 꼼꼼한 외길에서 가로등도 없고 겨우 비포장도로고 또 이제 차들도 없을 때니까 차들도 안 지나다닐 때인데 그 길을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한 2km가 돼요. 거기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어른도 걸어 다니기 무서운 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길로 오다가 아마 애가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버스 기사한테 만나와서 이제 얘기를 이제 지청자한테 물어보니까 10시경쯤에서 애를 태워줬는데 그때 마침 버스 뒤에 남자가 하나 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버스 안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깨워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만 물어보니까 도울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 냄새가 좀 풍긴다고 그러길래 그 사람은 평택에서 탄 사람인데 도울리에서 내려야 될 사람인데 안 내리고 술김에 평택 서덕리까지 와가지고 그 버스는 다시 왔던 길로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막차가 아니고 9시 차는 그 시골 집까지는 들어오는데 그 9시 차를 놓치면은 그냥 막차 10살 타고 오면은 도로에서 내려주니까 그 길을 혼자 걸었어야 됐네요. 근데 그 술 취한 사람은 같이 내려줘가지고 도울 입구에서 같이 내려주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걸 보고 자기는 왔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 있는 목격자는 제가 모르죠. 바로 다음 아침 새벽 5시에 이제 지구대에 이제 신고를 했죠. 근데 그 사람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경장이라는 분인데 신고를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습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큰일이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 목격자를 찾으려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심으다가는 이 동네를 다 뒤져도. 근데 경찰은 기다려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구정을 3일을 남겨놨어요. 3일 전에 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출소에가 3일 만에 얘기를 했더니 단순 가출이고 또 비번이라서 경찰에 평택경찰서에 첩보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는 거죠. 솔직히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실종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종 일시와 장소거든요. 근데 지금 명확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왜 그 친구들이 배웅을 해줬고 99년 2월 13일 밤 10시 15분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적이 없는 그런 정류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장소와 시간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강력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혜희 양을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철저한 빠른 대처를 했다면 뭔가 나오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버스 기사가 그분의 얼굴을 봤어요. 같이 내린 남자분이. 그러면 하다못해 그 남자에 대한 몽타주를 남겼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지리감입니다. 그 남자가 그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면 분명히 그 지역에 지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멀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몽타주와 관계자를 확인한다면 이 남자의 신원 정도는 파악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사건이거든요. 너무 아쉬웠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지금 같아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혜희 양이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고요. 또 그런 점을 또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고 또 가슴 아파할 분이 바로 우리 아버님이실 것 같은데 바로 신고를 해줘서 바로 나와줘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취해줬으면 바로만 찾았어도 그렇죠? 바로만 해줬어도 그 사람이 범인인지 목격자인지 마지막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도 벌써
어디든 뭘 가도 뭘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경찰만 보면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그냥 두고두고 아버님 가슴엔 한으로 이제 맺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사건이 혜희 양이 실종된 곳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예, 이것도 좀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 혜희 양이 없어진 지 그 3년 후에 2002년 9월 26일 날 그 전옥분 씨가 밤 9시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141일이 지나서 버스 정류장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그 사망한 채로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혜희 양과의 어떤 연관성도 저는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원점 재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수사를 다시 해서 뭔가를 밝혀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해당 가족분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비슷한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자체로도 아버님께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혜희 양 같은 경우에는 집을 혼자 스스로 나갔다고는 볼 수 없는 게 굉장히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대학 진학까지 꿈꾸고 있는 그런 모범생이자 우등생으로 들었거든요. 예. 내가 나나의 엄마는 배우질 못했어요. 근데 그 혜희는 태어날 때부터 영특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나하고는 대화를 안 나눴어도 지 엄마하고는 하고 지 언니하고는 우정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걔가 학교에서 선도부장인가 뭔가 그때 아마 그걸 했었어요. 전교에서 1, 2등을 다퉜던 애인데 그래서 그것이 또 가슴 아팠던 거죠. 왜 차라리 못 낳았으면 덜 아플 텐데 애가 그 정도 되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정말 평소에 공부를 너무나 잘하고 전교 1등을 다투었던 그렇게 똑똑한 아이였던 우리 송혜희 양. 그만큼 굉장히 꿈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혜희 양의 꿈을? 혜희가 서울대학교를 간다 그랬기 때문에 지 언니가 야간대학을 간 거예요. 왜 지 언니도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애인데 지 동생이 내가 그만큼 능력이 없다 하니까 지는 야간대학을 하고 혜희는 서울대학교를 간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만 잘해서 그렇게만 해다오. 그냥 웃으면서 이제 한 얘기인 것인데 그것이 전부 지금 생각하니까 전부 꿈 같은 시간 같아요. 그것이. 제가 아쉬운 게요. 아버님 그 버스 회사에 그 운전기사하고 그 버스는 회사는 연락이 됩니까? 버스 운전기사는 그때 당시에 60이 넘었고 또 평택경찰서 재수사를 했었어요. 한 4년, 3년 전에 그 사람이 나이가 지금 좀 90이 됐기 때문에 90이 넘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찾지를 못했어요. 경찰 왜냐하면은 그때 그 사람이 1년 있다가 이제 아마 회사를 그만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 일했던 그 흔적조차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때 재수사 했을 적에. 재수사를 다시 내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버스 기사를 찾으려고 그렇게 저기를 했어도 결국에 그 사람 인적 사항도 일했던 그 기록도 전부 자체를 다 없어진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지를 못한 거죠. 혜희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평택시 도일동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길, 바로 이 길에서 송혜희 양이 실종됐습니다. 혜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네, 이렇게 학교에서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우등생이자 미래에 촉망받는 그런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한 집의 희망과도 같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금 옆에 이 송혜이 양의 사진, 실종 당시 때와 가장 유사한 모습의 사진을 저희가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사진 한번 유심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 실종 당시에 송혜이 양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 딱 이 내가 모습이었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예. 아버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송혜이 양의 얼굴이나 신체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걔 특징이라고는 얼굴을 보다시피 좀 둥근 편이에요. 네. 둥근 편이고 저 볼에 살이 많기 때문에 항상 좀 이쁘다기보다 좀 귀엽다고 생겼다고 그럴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네. 고3의 나이라면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성인만큼 다 자란 상태여서 그 모습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들과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이제 학교 반 친구들하고 네네. 같이 이제 저기서 찍은 사진인 줄 알고 있고, 예, 아마 여러 장이 있는데 네. 우선 저것만 갖고 나온 것 같으네요. 네네. 이 사진에서는 굉장히 혜이 양이 뚜렷하게 얼굴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본 모습으로 특징적인 걸 꼽자면 눈매 끝부분이 이제 많이 처져 있고요. 그리고 입술도 조금 두꺼운 편인 것 같아요, 아버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볼살이 있고 얼굴 좀 둥근 형이라는 것, 예,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거나 뭐 흉터라든지 뭐 근데 그 특징은 하나가 있는데 네. 뭐냐면은 네. 목이 좀 항상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때 왜 미국에 태어났었냐면은 네. 걔가 편도섬을 안고 태어났는지 조금만 추워도 이 편도섬 때문에 네.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이제 그거 조금 튀어나온 거 그거 특징이다 저는 알고 있지. 이제 네. 더 깊은 특징은 제가 엄마가 알고 있지. 저는 그 대해서는 잘 모르죠. 네. 혜이 양 이제 사진이 우리가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는데요. 네네. 혜이 양의 저 이미지는 그대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컸을 때 사진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혜이 양이 아마도 집에를 연락을 못 한다면 뭔가 상황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개인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자분이고 또 닮은 분이 있다면 제보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자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송혜이 양의 사진 다시 한번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비슷한 분을 보셨거나 아니면 소재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나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어렵게 이제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린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 전단지나 현수막에 붙은 사진은 아마 고등학교 때 실종 당시의 사진이지 현재 사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얼굴을 과거에 혹시 기억이라도 하고 계셨다는 분이 있으면은 꼭 연락을 바라고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리고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면은 내가 모든 걸 아낌없이 내 몸의 심장의 일부라도 띄어서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전해주신 이 진심이 여러분들께 꼭 닿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 또 반대로 두 분께서는 이제 좀 힘을 내시라는 그런 응원과 격려 한 말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혜이 양 아버님하고 참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몸이 참 안 좋으시거든요. 네. 허리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내고 계시고요. 또 안타까운 건 전에 이제 메르스까지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참 놀란 게 그 몸이 안 좋고 근데 해이양을 찾겠다고 메르스도 이겨내시더라고요. 아마 처음 걸리셔가지고 처음 메르스를 이겨내시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저런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용기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시고 그러지만 늘 건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마음도 함께하고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방송 보시면서 혜이양을 찾으려는 아버님의 의지와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간절함과 의지로 반드시 혜이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측을 하면서 추측을 하면서 혹시 혜이양이 부모님을 만나지 못할 정도로 본인의 상황이 어렵거나 또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연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 연락을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너무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더라도 아버님은 혜이양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꼭 아버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진심도 너무나 잘 느껴지는 그런 격려와 응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과 함께 오랜 시간 또 두 분도 함께 혜이양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이 마음도 굉장히 이제 아버님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모두 전해져서 꼭 저희 혜이양 찾는데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종 아동, 실종 가족에 대한 정보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그리고 제보 하나가 실종 가족들에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자세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아쉽게도 여러분들께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3월 31일 첫 방송을 시작해서요. 오늘까지 모두 13회에 걸쳐서 실종 아동과 실종 어르신을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서요. 그동안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렸던 실종 아동과 실종 치매 노인들의 정보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를 통해 방영된 실종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1991년 경기도 안산에서 실종된 정유리, 올해 37살이 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대연동 집 앞에서 실종된 이정훈, 올해 48살이 됐습니다. 1986년에 실종된 김호, 올해 35살이 됐으며 호야라고 불렸습니다. 1988년에 실종된 김태희, 지적장애 3급으로 보호기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만호, 올해 45살이 됐으며 서울 관악구에서 실종됐습니다. 모영광, 부산 해운대구 성불사에 소풍을 갔다가 실종됐습니다. 충북 청주시 운천동에서 실종된 신경하, 입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로 입양된 이운우, 정지수, 김영희, 조민우 씨도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을 갖고 있는 이강배 씨, 2014년 8월에 실종됐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실종된 김성근, 현재 32살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실종된 백현기 씨입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홍범석, 1988년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실종됐습니다.
송혜희. 당시 고등학생으로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에서 실종됐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실종자들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각종 정보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가슴 아픈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실종된 가족의 경우에는 수년 또 수십 년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아픈 모습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이 평소에 실종 아동 가족분들 많이 보셔왔고 또 그게 이제 일이셔서 좀 내성이 많이 생기셨겠지 해도 이제 다시 저런 이야기들을 접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 일하면서 장기 실종 가족분들의 대부분의 사연을 알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또 직접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아픔이 너무 생생히 전해져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네. 또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울 거라는 그 생각은 들어오기 전부터 했지만 더 예상보다 많이 더 어렵더라고요. 이 부모님들의 우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걸 참기 힘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례들을 접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있다면? 모영광 아동 어머니인데요. 네, 어머니가 예, 예. 영광이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가족 사진을 한 장 들고 나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영광이가 실종됐기 때문에 그런 가족 드라마에 사진이 있을 수 있어서 없는데 그런 거는 다른 맞아요. 가족들의 사진, 각각 찍은 사진과 영광이의 실종 당시 사진을 모아서 네. 합성한 가족 사진을 들고 나와서 영광이에게 돌아와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사실 그 때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그때 감정을 고스란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안에 꼭 찾을 수 있기를, 영광군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그동안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입양인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입양인이 한 35만 명 이상 됩니다. 그 중에 네. 이제 유기 아동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먼 이국 땅에서 가족을 찾기 위해서 매년 오셔요. 네네. 근데 갈 때는 안 오겠지 했는데 하늘 아래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막 힘들다. 그래서 찾을 수밖에 없다. 말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Hello, Mother. I'm happy, I'm healthy. I love you, I always will. I hope someday we will meet. I think I wanted to say thank you and for you to know that I'm fine, that I'm okay, I've had a good life. I want to hug you and tell you that we have been good children and you would be so happy. I wish that you are healthy and I wish that I could help you like you sacrificed for me. 사랑해. 네, 교수님, 그리고 저희 방송에는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꼭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요. 특히 이제 오늘 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1974년도에 정말 이뻐한 5살짜 아이 이종찬이를 잊어버리고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아이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보고 싶고 힘들고 또 가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어요. 아이를 잊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할 만큼 하고 안 되니까 이제 이민을 가셨는데. 예, 저는 이름은 이윤세고 제 큰 아들 이종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 때문에 나왔습니다. 1974년 9월 4일 아마 12시쯤 될 겁니다. 잊어버린 장소가 이제 이문동 경희대학 후문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계셨는데 제가 아들이 둘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나와서 항상 집 앞에서 놀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아마 나가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둘이 놀으니까. 그리고 뭐 유괴라 아까 그런 건 뭐 상상도 못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가족이 난리가 났죠. 실종 후 애타게 아들을 찾으며 만들었던 자료들.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작은 단서 하나라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종찬이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돈을 달라고 2번 왔으니까 유괴는 유괴예요. 여하간 그런 쪽으로 이제 수사진들도 이제 계속 유괴로 해서 수사를 하고, 그래도 뭐 단서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어린애니까. 그 이제 형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어린아이는 여건해서 죽이기가 힘들다. 누가 기르려고 데리고 가서 편지를 쓰든지 수사를 후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제 데리고 가서 뭐라 하나 뭐 양자 보내는데 또 팔아먹기도 하고 옛날에 아들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그 중간에 뭐 수사할 때 뭐 안 가본 데 없이 대한민국을 거의 다 돌아다니고 그랬죠. 전화도 많이 오고 가보면 다 거짓말 전화, 어떤 때는 돈 좀 받으려고 또 우리가 돈을 찾아주면 누가 해본 이런 것도 준다고 하고 전단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한 사람도 꽤 있었어요. 허당이고 또 뭐 나타나지도 않고 또 뭐 정말로 뭐 한 사람이 해서 가보면 우리 아들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그냥 싫어졌어요. 다른 가족들과의 삶을 위해 택했던 이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아버진 더욱더 아들을 찾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어디서 있으면 우리 막내 아들하고 비등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많이 해요. 찾으면. 84년생에 10년 만에 나면서 그 달에 낳는 거예요. 세템버에. 그 아들이 우리 큰아들하고 똑같아요. 생김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3살 반 정도 찍어놓은 옛날 우리 큰아들 사진, 걔 사진을 놓고 보면 걔가 물어요. 왜 내가 큰아들하고 똑같으냐. 일곱 번 나왔을 때마다 제가 경찰서, 청량리 경찰서를 갔더니 지금은 서류가 너무 많아 못 찾는다. 그 다음에는 지금 서류를 다 폐지해서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얘기나 하고, 또 그때 당시는 실종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 가서 뭐 하기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KBS에 가서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3년 전인가 나와서 제가 모든 걸 다 가져왔더니 그 경감님이 보고는 놀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보고 싶은 나의 아들 종찬아, 정말 보고 싶은 나의 아들아, 벌써 40년이 넘었구나. 너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일로 인해 40년 넘게 떨어져 살았지만 결국은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종찬아, 이 방송을 보거나 소식을 접하게 되면 빨리 연락해 다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종찬이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이 아버님의 모습이 굉장히 선한데요. 그 마음이 정말 영상만 봐도 느껴지는 것 같네요. 아버님을 제가 만나보고 이제 느낀 부분이요. 네. 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잊고자 해도 잊을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참 마음이 아팠고요. 아버님 몸이 참 약해요. 이렇게 아주 약한 몸이신데도 뭐 1시간 걸어갔던 2시간 걸어다녔던 가방을 늘 메고 다녀요. 되게 궁금했어요. 예. 아버님 이 가방을 왜 이렇게 메고 다니시냐고, 네. 뭐 돈이 들었다든지 뭐가 있냐고 보자고 했더니 그 가방 안에 이제 아들 사진과 일기장, 실종 당시에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1시간 정도 이제 아들 찾기 돌아다니면 무겁기 때문에 네네. 가방을 좀 달라고 네. 안 주셔요. 그러니까 그 가방이 아들인 거예요. 네. 내 아들 찾을 때까지 이 가방은 손에서 놓지 않겠다. 그런 분이라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네요. 정말 꼭 찾아야 될 또 아이입니다. 우리 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종찬 군에 관한 이야기들 꼭 기억해 두시고, 예, 저희가 보내드린 영상도 참고하셔서요. 여러분 또 기억나시거나 정말 저희 항상 작은 단서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렇게 그동안 실종 아동 또 실종 노인에 대한 가족들의 사연 전해드리고 또 가족들 직접 모시고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만, 또 그 뒤에 실종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도 심도 있게 나눈 시간 많이 가졌었잖아요. 소장님께서는 그 이슈들 가운데서 또 어떤 게 기억에 남으셨나요? 지금은 저희가 실종아동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네네. 2005년에 이제 법률이 마련되었는데 네. 그 전까지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초동 수사라든지 또 저희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 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종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저희가 했었고, 네네. 제가 조금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생겼지만,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법률 안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역할이 이원화돼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관련된 기관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경찰을 포함해서 뭐 아동시설이라든지 관련된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잘 협업을 해야지만 실종아동을 빨리 찾고 가족들을 조금 더 잘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법의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조금 그런 협력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또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하게 좀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루었던 얘기 중에는 장기 실종 가족분들이 거의 이제 10년에서 3, 40년 동안 실종 상태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대부분 이제 뭐 78순을 보고 있는 고령이시다 보니 언제 돌아가실 수 있는지 알 수도, 네, 맞습니다. 실종 아동의 부모님들. 그래서 사실 아동이 부모님을 만나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이들을 찾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입양처럼 실종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동안 밝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연계해서 장기 실종 가족들이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 부분을 조금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중요한 포인트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적어도 저희가 뭐 몇 개월 뒤, 몇 년 뒤에 비슷한 이제 방송이나 어떤 이런 공론화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공론화하는 자리에서 적어도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문제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그 안에 꼭 이제 빠른 개선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 마지막으로 좀 가져봅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릴 말씀 부탁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네, 먼저 교수님께 좀 부탁드려볼까요?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자. 그리고 함께 아파하면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선두에 쓰셔가지고 많이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소장님께서는 네네. 사실 실종이 나의 일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예. 네. 하지만 어린 자녀나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 집은 언제라도 실종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하는 일, 실종 아동도 그렇고 치매 어르신도 그렇고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됐던 실종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실종 아동들과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관심을 갖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직접 행동에 옮기는 그런 역할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두 분 바람대로 우리 전체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분 그동안도 너무나 열심히 뛰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방송과 함께하면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예, 인사 여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을 애타게 찾는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저희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한 시청자분께서 해외로 입양된 분들의 가족을 찾기를 애타게 바라는 마음에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마지막 이 사연 내용까지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주시면서 여러분들 적극적인 그런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i, my name is Signe Kang Bungard and I am 40 years old. I live in Copenhagen, which is the capital of Denmark, together with my husband Jesper and our two children, Frida, our daughter. And now that I have entered my 40s and having a family of my own, I feel that the urge to find my biological roots has become very strong. And my biggest wish is to find my birth parents and siblings, to tell them that I'm okay and that I've lived a very fortunate and blessed life in Denmark. A few years ago, I initiated birth search via my adoption agency Holt, and Holt contacted the orphanage in Mokpo, where I was handed over as a newborn baby. And the name of the orphanage is Gongsang Wong Mokpo Reception Center, and it actually still exists today. The file from the orphanage revealed that I was relinquished to Holt for adoption on November 18, 1976, and I was cared by a foster mother, Mrs. Kim, until I was adopted to Denmark. According to the orphanage file, my Korean name was Jangsua, and birth date was November 16, 1976, and the file says that the birth date is correct. Adoptee's parents were alive at that time, and the reason why they relinquished the baby was because they were poor and had many daughters. So, additionally, the file described me as a healthy baby with a big nose, and that I was wrapped in a towel and wearing white clothes. 안녕하세요. 맥절입니다. I'm born in Daegu in the late 60s. In May 1971, I was found abandoned on the street in Nedandong. At that time, I was about 3 years old. Later, I was adopted to Sweden, and I brought up in a small city on the west coast. I studied engineering, and now I work with mechanical design in my own company. I also have a little son. He's now 5 years old. He loves playing with Lego and he likes Superman.
I wish to find my birth family. That would be wonderful to regain contact with any of my origin family members. I understand that the situation at that time was just so desperate, so there were no other options. Last year, I left my DNA at the Jongno police station in Seoul. If anyone recognizes me, family members or friends or any other person, please contact. Hello, my name is Kaisa. I am 48 years old. I am found in Gyeongju Open Market, 26th of December 70, and I have an estimated birthday at 5th of December 69. I found in Taegu and I was adopted to Sweden in April 71. I hope someone will see my baby photo and know about my birth family, and I want to say to my family, I feel no anger. I hope we can meet, and I want to know if my birthday is the right and things like that. Today I'm married and live outside Stockholm with my husband and 2 kids. Please, if someone recognizes this photo and my background history in Taegu area, please contact me or Law TV. Thank you.